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호 법정. 판사가 법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떨리는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백발이 헝클어진 60대 남자. 낡은 점퍼에는 때가 잔뜩 끼어 있고 구멍난 운동화 사이로는 맨발이 보였습니다. 12번째 절도. 이번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3개를 훔쳤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상습범입니다. 더 이상의 선처는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로 유명한 그 판사가 왜 망설이는 걸까요? 판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법복 소매로 급하게 눈을 훔쳤지만 이미 법정 앞 모든 사람이 목격한 뒤였습니다. 최연소 부장판사. 냉철하기로 소문난 그가 왜 눈물을 보이는 걸까요? 피고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방청석 한 구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판사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은 판결문이 아니었습니다. 공정하게 살거라.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의 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판사와 노숙자의 이야기입니다. 법정에서 만난 두 사람. 그들 사이에는 28년이라는 시간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선택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의와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법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쉽게 잠들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정말 매일 우리 주변에 숨겨진 사연들을 전해드립니다.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재회가 있기 3일 전으로. 3일 전 월요일 아침. 강준호 부장판사는 평소처럼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38배 나이에 부장판사가 된 것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천재 법조인, 정의의 수호자라고 불렀지만 정작 본인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판사님, 이번 주 배당된 사건들입니다. 서기 최민수가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준호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넘겼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형사 사건들이었습니다. 폭행, 사기, 절도. 그런데 한 사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강태수 씨네요.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이번이 12번째입니다. 편의점에서 먹을 것 좀 훔쳤다고 하는데 검사가 이번에는 실형을 구형한다고 합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수, 65세, 주소 불명, 직업 없음, 가족관계 미상, 전형적인 노숙자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삼각김밥 3개, 5,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실형이라.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봐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 담당 검사가 김서연 검사인데 아시잖아요. 원칙주의자라. 김서연. 준호의 법대 후배였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실형을 구형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결혼은 아직이었습니다.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어느새 38이 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주변 노숙자가 1000명을 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려다가 멈췄습니다. 화면 속 한 노숙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도 있었고 직업도 있었죠. 하지만 한번 넘어지니까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준호는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아빠 잠깐 일 보고 올게. 28년 전 그날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를 당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뒤지고 경찰서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났다는 것을, IMF의 한파가 작은 중소기업을 집어삼켰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회사 빚을 개인 보증 섰다는 것을. 아들아, 공정하게 살거라.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너만은 공정한 사람이 되거라.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법관이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정함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강태수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저 간단한 인적사항과 범죄 기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판사님, 내일 강태수 사건 심리 있습니다. 최민수가 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한 명의 상습범에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법은 냉정해야 하고 판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삼각김밥 3개. 배고파서 훔친 노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함이란 뭘까?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노숙자들이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겠지요. 그들에게도 한때는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누군가의 가족이었을지도. 수요일 아침 재판 당일.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법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노숙자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준호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오르며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법원 구석에서 노숙자 몇 명이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퀵하게 시선을 피했지만 그 공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판사님, 오늘 강태수 사건 2번째입니다. 최민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38살. 최연소 부장판사.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아들아,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단다. 그때 기억해라. 정답은 항상 내 양심 속에 있다. 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따라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건 왜일까요? 첫 번째 사건이 끝나고 잠시 휴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아 강태수 파일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2010년 첫 범죄 기록. 그 전에는 아무 기록이 없었습니다. 60살이 되어서야 범죄를 시작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전 기록이 소실된 것일까요? 다음 사건 준비해 주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사석에는 김서연이 앉았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선 변호인석에는 이정우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노숙자들을 변호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방청석에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다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구석에 특이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무언가 초조한 듯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켜 주십시오. 준호의 말에 법정 경위가 연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들어온 노인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수갑을 찬 손은 앙상하게 말랐고 굽은 등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준호를 놀라게 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걸음걸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 걸음걸이.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경위의 안내에 따라 노인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긴 백발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강태수는 지난 10년간 11차례에 걸쳐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매번 소액이라는 이유로 선처받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봐줘야 합니까? 이정우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입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변호인, 그것은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김서연이 반박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의 공방을 들으며 피고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이. 피고인,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준호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주름이 가득하고 수염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아니, 이럴 수가 없다. 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또 봤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눈길을 돌리니 아까 그 여성이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성함이 강태수 맞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 쉰 목소리였지만 그 억양, 그 톤. 준호는 법봉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65세입니까? 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들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평소에 준호 판사답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곳이 어디십니까? 이 질문은 서류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노인이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충청북도 옥천입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옥천, 아버지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서 언제까지 사셨습니까? 25가지요.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은 28년 전 집을 나간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책상 아래로 내렸습니다. 김서연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신원 확인이 끝났다면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달 초 서울시 종로구 소재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3개와 우유 1팩을 절취했습니다. 시가 4,800원 상당입니다. 김서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4,800원. 준호는 그 금액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4,800원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 혐의 사실 인정합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한 아버지의 목소리. 하지만 28년 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생기가 없고 체념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정호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진단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눈물을 숨겼습니다. 검사 측 의견은?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11번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선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김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피고인을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톱에는 때가 끼어 있고 옷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한때 말끔한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아버지가. 피고인 가족은 없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수치심 그리고 무언의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모른 척 해다오. 가족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준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당신의 아들인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또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성이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피고인,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의 말입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김서연이 이 일을 제기하려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전자부품 만드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강태수 전자. 직원 20명의 작은 회사. IMF의 한파에 무너진 그 회사. 언제까지 운영하셨습니까? 97년까지요. 28년 전. 정확했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공사장, 물류창고, 청소. 그러다가 몸이 망가져서. 준호는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2010년. 아버지가 범죄를 시작한 해. 그때부터 노숙 생활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폐가 될까 봐서요. 차라리 죽은 사람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이정호 변호사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준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재판장님, 김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개인적 사연은 안타깝지만 법은 엄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전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전과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11번의 절도. 모두 먹을 것이었습니다. 빵, 김밥, 도시락, 우유. 단 한 번도 돈이나 귀중품을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인 측 최종 변론하십시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정호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20년간 노숙자들을 변호하면서 많은 사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강태수 씨처럼 안타까운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여기 강태수 씨를 아는 노숙자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굶으면서도 다른 노숙자들과 음식을 나눴다고 합니다. 아픈 노숙자를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그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사 측 최종 의견은? 준호가 물었습니다. 김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더 이상의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3년.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65세의 병든 노숙자에게 3년은 사실상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 수요일에 선고하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보통 이런 간단한 사건은 즉결 선고를 하는데 일주일을 미룬다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재판장님, 김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더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준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법봉을 두드렸습니다. 정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준호는 판사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최민수가 노크를 했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오늘 좀 이상해 보이셨는데. 준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일정이 뭐죠? 오늘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강태수 사건을 왜 연기하신 건지 검토할 게 있어서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최민수가 나간 후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틀림없는 아버지. 28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피고인석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10살 때 찍은 가족 사진. 아버지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아들아, 공정하게 살 거라.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너만은 공정한 사람이 되거라. 사진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은 삼각김밥을 훔치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재판 이상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아, 혹시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당연히 법대로 해야죠. 그게 법조인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김서연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설마 그 피고인이?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준호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법원 자료실에서 아버지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의 범죄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첫 번째 절도.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편의점에서 핫팩과 김밥을 훔쳤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 물 한 병과 빵. 세 번째는 가을. 감기약과 두유. 모든 절도가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욕심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다음으로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도 시작되었습니다. 시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새벽 3시 준호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강태수 씨를 아십니까? 준호는 노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노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형님이요? 좋은 분이죠. 자기도 굶으면서 새로운 사람들 챙기고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글쎄요, 말이 별로 없어요. 가끔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가족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물어보면 그냥 혼자라고만. 또 다른 노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태수 형님이 없고 병원까지 가주셨어요.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어디서 구한 돈인지.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아십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IMF 때 사업 망했다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가족이랑도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준호는 노숙자들에게 돈을 좀 주고 돌아섰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법원으로 돌아온 준호는 이정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강태수 씨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이정호는 준호를 유심히 봤습니다. 판사님이 왜 그렇게 관심을? 그냥 뭔가 안타까워서요. 이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강태수 씨가 한 번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훌륭한 아들이 있는데 자기 같은 아버지는 없는 게 낫다고. 준호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름도 안 말해요. 그냥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사님 혹시. 아닙니다. 준호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 법정에서 봤던 그 여성이 맞았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준호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너도 봤구나. 내 아버지를.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부터 가끔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걸 봤어. 하지만 나를 피해서 도망가더라.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어.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판사잖아. 내 아버지가 범죄자가 됐다는 걸 어떻게 말해. 차라리 죽은 사람으로 남는 게.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할 거니?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로서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로서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공정하게 살라고. 세상이 불공평해도 나는 공정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도 그걸 원할 거야.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선고일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밤새 판결문을 썼다가 찍기를 반복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주자니 검사가 항소할 것이고 실형을 주자니 아버지가. 새벽 준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공정하게 살거라.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칼이 되어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선고일, 수요일 아침. 준호는 법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전화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법원 복도를 걸으며 준호는 주머니 속 판결문을 만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십 번을 고쳐 쓴 판결문. 그러나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최민수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법정은 예상외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연기된 선고에 관심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몇몇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최연소 부장판사의 이례적 선고 연기라는 기사가 나간 탓이었습니다. 방청석 한 구석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였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켜 주십시오.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아버지가 준호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일주일 동안 검토하신 결과는 어떠신지요? 준호는 판결문을 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 강태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상습범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호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준호는 일주일 동안 조사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피고인 강태수 씨는 97년까지 전자부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부도가 났고 10억이 넘는 빚을 개인이 떠안았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시작되었고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20년간 공사장, 물류창고, 청소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이런 조사를 했다는 것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2010년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허리를 다쳤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노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병원 기록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당뇨, 고혈압, 시력 저하를 앓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도 진행 중입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이 훔친 것들을 보면 모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었습니다. 음식, 물, 약. 단 한 번도 돈이나 귀중품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이정호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조사해 주셔서. 준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봤습니다. 피고인 강태수 씨, 일어서 주십시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두 부자가 법정에서 마주 섰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지를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개인적 사정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래, 나도 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법은 또한 자비로워야 합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와 회복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준호는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서연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단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행유예 3년을 명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의무적 치료 명령을 내립니다. 집행유예. 실형이 아니었습니다. 김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피고인은 노숙자 쉼터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으며 그곳에서 다른 노숙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속죄의 길이라 믿습니다. 아버지가 준호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모르는 거니? 준호는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수 씨.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다렸을 겁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갈 곳이 있다면 돌아가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준호는 법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외쳤습니다. 여보.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아버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수가. 법정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고 방청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경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준호가 법봉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청석을 빠져나와 피고인석으로 다가갔습니다. 법원 경위가 막으려 했지만 준호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28년이에요. 28년.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살아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김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잠시만요. 준호가 김서연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부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어머니가 준호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법정에서 판사로서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태수의 아내입니다. 28년 전에 헤어졌지만 법적으로는 아직도 부부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최연소 부장판사 법정에서 벌어진 28년 만의 부부 재회라는 제목이 벌써 그들의 머릿속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준호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족이 없다고 한 것은 거짓이었습니까?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에게 가족은 없습니다. 제가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족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정호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준호가 이정호를 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정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강태수 씨가 제게 맡긴 편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전해달라고. 허락하신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호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서울역 지하도에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들을 멀리서 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름답고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군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복 소매로 급히 닦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정호가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사채업자들이 당신들을 위협했습니다. 아들의 학교까지 찾아가 협박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라져야 당신들이 안전하다고.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당신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되어서도 서울에 남았습니다.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나는 신문에서 그 기사를 오려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조각이 보였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항상 말했지? 공정하게 살라고. 세상이 불공평해도 너는 공정한 사람이 되라고. 내가 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의 권위고 체면이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다만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그것만을 바란다. 이정호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법정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인 김서연조차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법복을 입은 채로 재판장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피고인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피고인 강태수 씨. 네, 재판장님. 아니, 준호가 법복을 벗었습니다. 재판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서 묻겠습니다. 법정이 경악했습니다. 김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준호는 김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겁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가면 없이 마주 본 것입니다. 준호야. 법정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방청객들은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아들이었어. 최연소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아들. 이런 일이. 혼란 속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28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물어야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준호가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끌어안았습니다. 법정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28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포옹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공정하게 살라고 하셨죠? 저는 지금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의 혼란이 가라앉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최민수와 다른 법원 직원들이 나서서 정리를 했고
준호는 다시 법복을 입고 재판장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런 상황에서 재판장님께서 이 사건을 계속 담당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3년. 이것은 번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절차상. 김 검사, 준호가 김서연을 봤습니다. 당신도 봤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도 실형을 주장하시겠습니까? 김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앉았습니다.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준호는 법봉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단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준호를 봤습니다. 본 재판부는, 아니, 저 강준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판사직을 내려놓을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최민수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판사님,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재판했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해친 것입니다. 비록 제가 몰랐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운명이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판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듯 흥분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는 준호와 부모님 그리고 이정호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이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은 눈치챘습니다. 강태수 씨가 판사님을 보는 눈빛이 남달랐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이. 알고 계셨으면서 왜? 준호가 물었습니다. 제 의뢰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숨기려 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판사가 됐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더더욱 나타날 수 없었다. 노숙자 아버지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내 경력에 흠이 될까봐. 아버지,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28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5년 전부터 당신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걸 봤어요. 아버지가 놀라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따라가려고 했어요.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영수가. 그런데 알아요? 당신이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정말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당신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들도 포기했어요. 경찰도 당신이 한강에 투신했다고 결론 내렸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반찬 가게를 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어머니가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오. 영수가. 준호야. 내가 너무 비겁했어. 준호가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세요. 하지만 내가 무슨 면목으로. 면목이 뭐가 중요합니까?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인데요. 28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입니다. 이정호 변호사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강태수 씨, 이것도 전해드려야겠네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도운 노숙자들이 모은 돈입니다. 당신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그들이 10원, 100원씩 모았어요. 병원비에 보태라고. 봉투 안에는 구겨진 지폐들과 동전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강태수 씨.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 당신은 영웅이에요. 자기도 굶으면서 남을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준호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 늘 말씀하셨죠. 공정하게 살 거라고. 저는 그 말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준호야,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지내실 겁니다. 치료도 제대로 받으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손자도 봐야죠. 아버지가 놀라서 준호를 봤습니다. 손자?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인사드리려고요.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준호야, 정말? 누구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버지부터 모시고 가야죠. 세 사람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한 말씀만. 28년 만에 재회 소감이. 정말 사직하실 겁니까? 준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법은 때로 차갑습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따뜻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공정하게 살라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판사로서든 한 사람의 아들로서든. 석 달 후, 준호는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장이 반려했습니다. 가족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구원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언론도 준호를 인간적인 판사, 용기 있는 판사라고 칭송했습니다. 오늘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젊은 청년의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준호는 피고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배가 고파서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 법정은 당신을 처벌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도록 돕기 위한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알선 프로그램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준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왔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준비하고 계셔. 준호가 놀라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사이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깨끗이 면도한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 요리를 하세요? 아버지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노숙할 때 익힌 재주야. 별것 없는 재료로도 맛있게 만드는 법을 배웠거든. 오늘 메뉴가 뭔데요? 김치찌개다. 내가 어릴 때 좋아했잖아. 준호는 놀랐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잊겠니? 매운 걸 좋아했지. 그리고 꼭 계란을 풀어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냄비에 계란을 풀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28년 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사회봉사는 어떠세요? 좋아. 노숙자 쉼터에서 요리를 만들어주고 있어.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니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음식을 먹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는다고 하더라. 쉼터 원장님이 고맙다고 전화까지 했어. 아버지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걸 돌려주는 것뿐이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에요. 범죄자를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죠. 특히 생계형 범죄자들을 위한 특별 법정을 만들려고요. 아버지가 놀라서 준호를 봤습니다. 그게 나 때문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태수들을 위해서요. 그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아들이었고 남편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공정하게 살라고.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공정함이란 무엇인지. 그것은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하는 거라는 걸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김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 놀랐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이에요. 검사님이?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김서연이 인사했습니다. 그때 법정에서 있었던 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준호 선배가 왜 그렇게 공정함을 중요시하는지 알게 됐죠. 아버지가 김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실형을 구형했던.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는 법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화기애애하게 이어졌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이런 솜씨를. 고생하면 얻는 게 있는 법이지.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식사 후 준호와 아버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공정하게 살라는 말.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 덕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준호를 봤습니다. 정말 나를 용서하니? 용서할 게 없어요.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요. 비록 방법은 틀렸을지 몰라도 그 마음만은 진짜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노숙자들이 잠자리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있겠지요. 아버지, 내일 쉼터에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직접 설명하고 싶어요. 그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가 함께하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거야. 1년 후 준호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많은 생계형 범죄자들이 처벌 대신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노숙자였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쉼터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노숙자들의 멘토가 되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28년의 시간을 후회하십니까? 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답했습니다. 후회는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진정으로 공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강태수가 있고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법은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해야 합니다. 정의는 필요하지만 자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준호 판사는 오늘도 법정에 섭니다. 이제 그의 판결문에는 법조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이해와 공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되냅니다. 공정하게 하지만 따뜻하게.